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차갑고 눅눅한 평양의 공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던 질문 하나. 왜 리철민 참사 일가족은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당시 저는 40살을 막 넘긴 조선무역총국 소속 해외 파견 간부였습니다. 대성구역에서 자라며 당이 보살피는 엘리트라는 말에 익숙해진 삶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덫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리철민 참사는 겉으로 발표된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제 동무친구 형철이는 중앙당 산하기관의 중견 간부였고 그의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과정을 저는 너무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보위부는 충성심이 부족한 자의 말로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낯선 검은 승용차 2대에 포위되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둘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동무 상부에서 즉시 모시라 하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형철이 일가족이 사라지기 직전에 당했던 절차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차례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머뭇거리면 나뿐 아니라 아내와 어린 딸까지 리철민 참사의 두 번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일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성구역은 늘 고요했습니다. 외교관과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 곳이라 말 한마디도 조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온과 달리 그곳은 가장 불안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충성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철민 참사외교관 직책의 이름이 대성구역에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선무역총국 소속 해외 파견 간부였기에 외무성과도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철민 참사와는 회의 자리에서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결정적 순간엔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상부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동무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아주 이상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참사 동지 가족이 시장에서 갑작스레 보위부 차량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리 참사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더라. 해외에서 돌아오더니 표정이 달라졌었다더라. 그러나 공식 발표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리철민 참사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면 왜 가족까지 사라져야 했겠습니까? 저는 며칠 뒤 무역총국 회의실에서 2명의 보위부 요원이 나타나 서류 몇 장을 들고 우리를 둘러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그들의 목록 어딘가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철민 참사와 해외 파견 일정 동안 같은 업무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성구역 외교관 단지 주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철민 참사의 집은 철문이 굳게 잠긴 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방식.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북한의 상층부에서 숙청이라는 말 대신 흔히 쓰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던 흔적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당시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건은 해외에서 무언가가 잘못 돌아갔다더라. 참사가 보고한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더라. 당의 노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말도 있소.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리철민 참사 같은 철벽 충성파조차 하루아침에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만 더욱 짙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 역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뒤따라오는 같은 구두 소리, 사무실 문을 열면 갑자기 멈추는 동료들의 속삭임, 밤마다 울리는 정체 모를 전화벨. 리철민 참사와 업무적으로 가까웠던 저를 상부에서 이미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란 사실은 나중에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리철민 참사 사건 이후 대성구역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고 저에게 건네는 말들엔 언제나 이상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조여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귀가하는 제 뒤에서 들리던 그 기척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리철민 참사처럼 나도 목록에 오른 것이다. 리철민 참사가 사라진 뒤 대성구역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소리내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수가 줄고 마치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상처처럼 집단적인 침묵이 번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균열이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무역총국 해외 업무 조율 담당으로 외무성 간부들과 주기적으로 문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철민 참사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작성한 마지막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는 평범한 경제 실적 보고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문서 구석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 동무에게만. 이건 조심히 보호.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사무실 책상 아래에서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무역 실적과 수입 수출 현황이었지만 마지막 2페이지에 그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중앙의 지시와 현지 실태가 맞지 않는다. 일부 자금이 목적지로 가지 않고 상부의 특정 인물에게 흘러가고 있다. 조심하시오. 이 내용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 보고가 아니라 상부 고위층의 비자금 유입 경로를 암시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리철민 참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리철민 참사가 사라진 이유는 업무상 부주의가 아니라 진실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의 가족까지 흔적 없이 사라졌는지, 왜 그의 집 주변에 보위부 차량이 며칠 동안 정차했는지, 왜 대성구역 전체가 침묵했는지.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불길한 예감. 왜냐하면 리철민 참사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복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동무도 확인이 필요하오. 그 작은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딸을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했고 우리 집 전화는 한밤중에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성구역 외교관 단지 출입구에서 저를 바라보던 보위부 요원의 시선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리철민 참사가 남긴 보고서 사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의 충성을 강요하는 이 체제에서 진실을 본다는 것이 어떤 운명을 가져오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움직여야 한다. 리철민 참사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였고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필사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철민 참사가 사라진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 없는 침묵. 그 모든 것이 제 가족에게 닥칠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철민 참사가 남긴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고 저는 단 한 문장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탈출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미 반역자로 규정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서자 저는 가장 먼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녀조차 작은 표정 변화 하나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집과 직장을 오가며 철저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 근처를 오가는지, 어떤 차량이 멈추는지, 딸이 학교에서 어떤 표정으로 돌아오는지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위부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다음 단계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역 총국 업무를 빌미로 해외 결제 과정에서 남은 작은 금액들을 정산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우리 셋이 국경까지 도달하는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뢰할 만한 연결고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잘못 접근하면 그자가 보위부의 밀고자가 되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옛 거래처 중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해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화교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말이 적었지만 돈을 다루는 데 있어 아마추어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보위부를 극도로 경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문의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호 동무, 요즘 대성구역 분위기가 이상하다던데 자네 괜찮소?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해상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평양 내부의 처신이 어딘가 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떠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결심 앞에서의 인간적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야. 우리 딸을 위해서. 그리고 리철민 참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딸에게는 최대한 아무것도 티나지 않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친구들과 지내도록. 아이들의 입은 가벼웠고 그들의 대화가 한번 보위부 요원의 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정리했습니다. 옷 2벌, 서류 몇 장, 그리고 달러. 집 안 곳곳에서 찾아낸 결혼 사진과 딸의 첫 생일날 찍은 사진은 놓고 가야 했습니다. 사진은 감시 요원이 우리 정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 해상까지 이동할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감시가 가장 분산되는 시기, 평양시 축전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행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단속이 느슨해지는 틈이 생기는 유일한 기간. 우리는 그 작은 틈에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탈출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어느 저녁, 저는 창가에서 대성구역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황혼빛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풍경 속 일부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일가족의 필사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탈출 당일 새벽 평양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성구역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빛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보위부 차량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외투를 여며 주었고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출은 숨소리조차 삼켜야 하는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경로는 평양에서 해상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표정 관리였습니다. 기차역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주변 사람이 먼저 보위부에 신고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양역 플랫폼에 서자 저는 곧 시선 하나를 느꼈습니다. 군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 2명이 우리 가족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기에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평양 친척에게 다녀오는 표정으로.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칸 안에는 검은 장갑을 낀 검열원들이 줄을 서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방을 열어보고 신분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직전 제 심장은 귀 옆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 신분증은 여전히 무역총국 간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명찰을 보자 단숨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동무, 출장은 잘 다녀오시오. 저는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신분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의심받을 위험한 신분이라는 것을. 리철민 참사도 바로 이 특권 때문에 먼저 표적이 되었으니까요. 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도시는 평양과 달리 더 거칠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밀거래가 오갔고 곳곳에서는 긴장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화교 무역상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좁은 방에 우리를 들이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정호 동무, 평양에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구려.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오늘 밤뿐이오. 내일이면 국경 초소가 바뀌오. 기회는 오늘밖에 없소. 우리는 숨을 골라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그는 우리를 작은 벤에 태우고 압록강 연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했고 눈과 얼음이 뒤섞여 차는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아내는 딸을 꼭 안고 떨었고 저는 오래전 외무성 출장길에서 들었던 괴담들이 떠올랐습니다. 탈북하다 붙잡힌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대답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환이 없는 길이라는 것. 압록강에 도착했을 땐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로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화교 무역상이 겨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요. 경계병 순찰이 바뀌는 공백이 딱 1분이요. 뛰오. 얼음은 얇으니 조심하고.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뚝하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아내가 신음을 내며 딸을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번쩍이는 손전등 빛이 쏟아졌습니다. 거기 누구요? 멈춰. 군인의 고함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저는 두 팔로 아내와 딸을 밀었습니다. 뛰어. 지금이야. 얼음이 계속 금이 가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거의 비틀거리듯 달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순간마다 죽음이 발밑까지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성이 2번 울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어올랐고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갈랐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우리는 중국 쪽 갈대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얼음이 크게 쾅 부서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만약 한 걸음만 늦었다면 우리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갈대숲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온 순간부터 우리 앞에 기다린 세계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의 총칼은 닿지 않지만 중국 땅에서도 우리는 사냥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숨을 곳 없는 2번째 지옥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 갈대숲에 몸을 숨겼을 때 우리는 잠시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소리 뒤로 들려오는 중국 변방경찰의 발걸음, 어둠 속에서 우리를 주시하던 손전등의 잔영,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북한을 벗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중국 공안의 추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위험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갈대숲에서 벗어나자 화교 무역상이 준비해둔 낡은 오토바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소. 이유는 자네들 몫이오. 그가 떠나고 나니 텅 빈 새벽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겁먹은 짐승처럼 숲을 가로지르며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해상과 맞닿은 중국 지역은 탈북자 단속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돈을 받으면 탈북자를 북한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고 현지 브로커들 중 절반은 협력자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마. 우리를 팔아넘길 수도 있어. 우리는 산길을 따라 깊이 들어갔고 해가 뜰 무렵 작은 농가 외양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딸은 굶주림에 지쳐 거의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비상식량을 꺼내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나눠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여길 벗어나면 안전한 데가 있어. 그 말은 사실 위로에 가까웠지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 조심스럽게 작은 마을에 접근했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가득했고 우리 같은 낯선 사람에게는 위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었기에 저는 모험을 감수하고 브로커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우리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은 거요? 사람마다 값이 다르오. 애는 값이 더 비싸.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소. 하지만 우리 가족을 손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그는 잠시 제 눈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조선무역총국 간부였구만. 눈빛이 다르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브로커는 우리에게 이동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단속을 가장 많이 피하려면 이 길로 가야 해. 하지만 대신 위험도 크지.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길은 중국 공안 초소와 인신매매 조직들이 섞여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가 마련해준 낡은 트럭 진칸에 몸을 숨긴 채 이동했습니다. 흙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딸은 아내의 무릎을 베고 잡고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전석 앞에서 중국말로 신문하듯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 검사, 공안의 단속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와 딸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운전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야채 배달이오. 급해서 검사하면 다 썩는다오. 공안이 욕을 하며 내리는 듯 했지만 다행히도 트럭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는 잡히면 끝이야.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날까 서로가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숨어 지냈습니다. 농가 창고, 버려진 오두막, 폐허가 된 공장 건물 우리의 잠자리는 계속 변했고 위험도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오. 목적지는 남경난징. 그곳에서 한국행 루트를 이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삶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녘 우리는 낡은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낯설고 커다랗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만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 살아서 끝까지. 중국에서의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경난징으로 향하는 낡은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를 덮쳐오던 그림자는 이제 중국에서의 또 다른 위협으로 바뀌었지만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살아갈 수 있는 곳. 목숨 대신 미래를 택할 수 있는 곳. 난경에 도착한 날 도시의 규모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여긴 너무 큰 도시야. 아내가 속삭이자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해. 큰 도시일수록 추적이 어려워. 우리는 브로커가 지정한 허름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전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우리는 마지막 연결고리라 불리는 남경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표정 하나에서도 많은 것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북한에서 바로 넘어왔지? 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말했다. 지금 중국 내 단속이 아주 심해.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루트는 위험이 크오. 하지만 선택은 당신들이 해야 하오. 그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정상 루트는 태국행이지만 지금 태국 국경 단속이 강화되었소. 대신 새로운 루트가 하나 있어.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의 미친 짓에 가깝지. 아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얀마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밤숲과 무장 조직이 득실거리는 곳이오. 넘어가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죽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우리는 중국 미얀마 국경 근처의 작은 산악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몇몇 탈북자 그룹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넘어갈 거요. 총성 들려도 멈추지 마시오. 멈추면 끝이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숲속으로 이동했습니다.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진흙과 뿌리들이 뒤엉킨 어둠 속을 손으로 짚으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딸은 떨면서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저는 두 사람을 감싸며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무장한 남성들이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를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중국 공안에 넘기기까지 하는 잔혹한 집단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외쳤습니다. 돈 있다. 절반은 지금, 절반은 태국 도착 후. 그 말에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대장은 총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뒤처지는 사람은 책임 못 져. 우리는 그들과 함께 숲속을 더 깊이 걸었습니다. 길은 더 험해졌고 아내는 지쳐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드디어 새벽녘에 태국 국경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얼핏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철조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희만 가라. 더 이상은 못 도와.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인도 없이 어둠 속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발밑에서 흙의 질감이 달라지는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 우리 태국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태국 국경 수비대가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총구를 들이대며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양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국 군인들은 우리를 체포했지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않았습니다. 구금시설로 옮겨진 뒤 우리는 한국 대사관 직원과 면담했고 그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아내는 눈물을 쏟았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살았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도, 그리고 한국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겪어야 할 새로운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았다. 태국 구금센터에서 몇 주를 보내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심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뛰었고 아내는 딸을 품에 안은 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 도착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창문 밖으로 번지는 새벽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끝이 아니라 삶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은 마치 병원과 조사기관이 섞인 곳 같은 느낌이었고 면담실에서는 여러 명의 담당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북에서의 직책은? 위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리철민 참사의 보고서, 그의 비극, 그리고 나를 향한 보위부의 감시. 담당관들은 놀란 듯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기록을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고 온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사연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실체적 증거라는 것을. 며칠 후 아내는 담당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한가요? 여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당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에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시설 내에서 얼마 만에 보는 평범한 장난감을 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양에서도 중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보호시설에서의 교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말투, 생각, 태도, 그리고 자유로운 질문 방식까지. 담당 경찰관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을 때가 특히 충격이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씨.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그 단어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쓰일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이 이렇게 낯선 감각일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문 뒤를 확인하던 행동도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칠 때면 보이부 요원이 나타날 것 같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정호, 밤마다 누가 창문 밖에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야. 아무도 없어. 시간이 지나 보호시설을 떠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긴 날, 우리는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고 몇 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문을 안 잠그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이렇게 이상할 줄은 몰랐어. 저 역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일자리 교육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외교 무역 업무를 했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낯설었고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을 나누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딸은 학교에 가서 처음 며칠을 울다가 어느새 친구들과 손을 잡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사탕 줬어.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몰래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 작은 사탕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는 미래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 그리고 누구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세상.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철민 참사동지, 당신이 보지 못한 세계에서 저는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지옥 같은 여정은 끝났지만 이제야 비로소 삶이 시작되었습니다.